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능원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겠다는 발언에 이어서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까지 노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두고 신제국주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며 노골적으로 나서는 그 배경에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과연 미국의 손을 떠난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 적자와 인플레 등 각종 폐해를 날려버리겠다며 전기톱을 들고 유세를 다니기도 했는데요. 요즘 그의 경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호평일지 혹평일지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일단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19일에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강경론자인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글로벌 초강대국이 됐다면서 미국도 핵심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일기 당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진 못했지만 상황은 진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강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LA 산불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보보다 강풍 위력이 약한 덕분에 진화 작업이 소폭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규모가 큰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화율은 각각 19%, 45%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혼란을 틈타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47.1% 늘어난 3,687만 명으로 이전 기록보다 50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국가 지역별로 보면 한국인이 전년보다 26.7% 증가한 88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98만 명, 대만 604만 명, 미국 272만 명, 홍콩 268만 명 순이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쓴 돈은 8조 1,395억 엔, 약 75조 7천억 원으로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민간 우주 기업들이 만든 무인 달 탐사선 2대가 발사됐습니다. 미국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와 일본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 리질리언스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블루고스트는 3월 초에, 리즐리언스는 5월에서 6월 사이 달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착륙한 뒤엔 달의 토양 샘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블루고스트 발사인 예술 작품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포함됐는데 우리나라 시조 8편도 실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정치 드라마의 다음 회가 이어진다네요. 네, 세계 주요 외신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 일본 NHK 같은 각국 언론들이 이 체포 뉴스를 머릿 기사로 올렸거나 생방송으로 전하면서 그 의미 또 앞으로의 파장 등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CNN은 몇 주간의 결전 끝에 체포된 한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서사의 마지막 장에서 결국 공수처에 체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영장 집행을 둘러싼 최근의 대치에 대해서 서울 도심의 요새화된 곳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2주간 위험한 치킨 게임을 벌였다라고 전했고요. BBC는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분열로 점철된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에 더 혼란에 빠졌다라면서 예.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정치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 정치 드라마의 다음 화가 이어질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탄핵 사태를 둘러싸고 사회 분열의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가디언즈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 한국에서는 몇 주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는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또 일본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밀착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니온 게이자 신문은 한국은 민심 여론 흐름이 수사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대로 체포된다면 탄핵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의 정치적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어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그리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미국 백악관 측 반응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 백악관이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면서 이번 체포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인정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라면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미국의 확신,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지만 타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겠다라고 논평을 내놨고요. 중국 정부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을 한 뒤에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협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5일에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단 42일 동안 전쟁을 멈춥니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영구적인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방식의 휴전에 합의를 한 이 건데요. 사태가 발발한 게 재작년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재작년이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15개월 만입니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으니까요. 예. 이 합의안에 따르면 휴전 1단계에서는 인질 33명을 하마스가 석방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여성, 부상자 50세 이상이 대상인데요. 일단 인질을 일주일에 3명씩 풀어주다가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 인질을 다 석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하마스의 포로로 잡혀있는 인질과 이스라엘 군인이 석방될 예정인데요. 지금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이 94명입니다. 이 중에 34명은 이미 숨졌고 60명
명 정도가 생존해 있다라고 이스라엘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 또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전쟁 시작 이후에 붙잡았던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 수감자는 모두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1단계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배치된 병력을 점진적으로 철수를 해야 되고요. 이 휴전 16일차로 넘어가면 2단계 휴전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휴전 3단계가 가면 중재국들과 유엔의 감독 아래 가자 지구 재건을 시작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날에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이제 취임하자마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임기 동안 전쟁 2개를 불러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바이든 대통령도 퇴임 닷새를 앞두고 휴전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휴전 협상 타결을 두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서로 내 성과다. 나야 나라면서 지금 자랑을 하고 키워드 있는데요. 협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외교가 거둔 성과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작년 5월에 이 계획에 정확한 윤곽을 제시했다. 그래서 노력을 멈추지 않아서 이게 성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이번 협상에 타결을 해서 나는 백악관에 가지 않고도 많은 일을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신구 권력이 가자 전쟁 협상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뭐 누구 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휴전 합의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그렇습니다. 마음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격 휴전에 합의한 그 배경으로는 이유로는 어떤 점이 꼽히고 있나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15개월 전에 일단 허를 찔리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으로 보복을 한 끝에 하마스 지도부가 사실상 괴멸됐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이어갈 동력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1월에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전후로 해서 분쟁 종식을 추구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전력이 극도로 약화됐기 때문에 협상한다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서 그동안 협상이 못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2개의 전쟁 종식돼야 된다는 얘기를 대선 경선 레이스 시절부터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도 계속 휴전을 촉구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압박이 가중됐는데 지금 네탄야후 총리가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때 브로맨스를 과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기 미국 행정부랑 관계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외교 정책 성과를 선물로 줬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이 구축해놨던 중동 시아파 벨트가 상당 부분 무력화됐고요. 이란이 후원해오던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도 축출되면서 중동에서 이란의 역량이 줄어든 것도 이번 휴전 성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에 이제 합의가 됐고 세계적 관심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그렇습니다. 많이 옮겨지겠네요. 다음 키워드인데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요. 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가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파괴된 집들이 굉장히 비싼 집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산불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LA 산불과 다르게 도심에 가깝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소득 수준이 미국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없어진 이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LA 전체의 주택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너무 많은 집들이 이제 불에 없어졌는데 그거를 재건하려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팰리세이드 산불이 굉장히 거센 것으로 유명한데 거의 잿더미로 변했거든요. 이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3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부촌이에요.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들, 재력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고 또 다른 대형 산불이 이튼 산불인데 여기가 동부 내륙의 알타데나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주택 가격도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거의 19억 원에 가까운 네.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팰리세이즈 알타데나에서 12만여 채의 건물이 소실됐는데 대부분이 단독주택이었거든요. 12만여 채요. 그렇습니다. 이 주택 재건이 다 완료되기까지 이들이 옮겨가서 어디론가 옮겨가서 살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역 전체의 임대료는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즉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비어있던 임대주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지금 실질적인 완충 장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 지역에 불이 너무 빈번하게 나서 보험 가입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산불의 여파로 보험사들이 완전히 철수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주택마저 속출을 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 점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 가계 경제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보험업계의 손해추산액이요. 이번에 300억 달러 4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인프라 재건 비용도 문제인데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도로도 많이 지금 손실이 됐고요. 공공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한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이 산불이 지역의 고용과 생산성에도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1월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집계에서는 15,000개에서 25,000개 정도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요. 뭐 숫자 들으면 네, 어지러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자연재해는 예방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해도 네. 복구 비용에는 복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틱톡 난민 밀려드는 빨간 노트요. 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이제 19일부터 틱톡 금지법이 미국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AFP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금지되나 보군요. 예. 네, 이날부터 19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는 게 금지된다라는 내용이 틱톡 금지법입니다. 그런데 틱톡 사가 아예 기존 틱톡 이용자들도 예.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 내 틱톡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틱톡을 매각해서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관계를 끊거나 미국 사업을 중단하라라는 게 마감 시한이 19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이 폐쇄 조치 후에 이제 앱을 열려는 사용자들에게서는 연방에서 의무화한 금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으로 리디렉션되는 메시지가 지금 뜨게 될 예정인데요. 왜 이렇게 틱톡 금지법이 마련됐냐면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틱톡 사용을 못하게 된 이 1억 7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그러면 피난처를 찾아서 또 다른 중국 SNS인 샤오홍슈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 샤오홍슈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통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미국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틱톡 금지 조치로 반사이익을 얻는 건 여전히 중국의 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또 중국 그렇습니다. 앱이잖아요. 이 샤오홍슈가 작은 빨간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월간 3억 명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징은 미국과 중국 내 서비스가 분리됐던 틱톡과 다르게 샤오홍슈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 샤오홍슈 이용자들은 중국 네티즌들과 더 가깝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샤오홍슈는 중국어로만 서비스가 됩니다. 이용자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중국인이고 다른 중국 플랫폼들처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틱톡 이용자들이 샤오홍슈로 몰려가는 건 틱톡 금지법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금지법의 근거가 된 게 중국발 안보 위험인데 나는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걸 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 앱을 택했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미국 네티즌들이 지금 샤오홍슈 게시물에 뭐 해시태그 틱톡 난민, 해시태그 틱톡 같은 그런 해시태그를 달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앞으로 샤오홍슈 인기가 그러면 틱톡을 대신해서 계속될 것인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틱톡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위에 슈퍼 이코노미가 있는 셈이에요. 네, 항공사의 좌석 선택 수수료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자협회는 유료 좌석 선택이 업계에 관행이 돼선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일부 항공사가 소위 업계 관행이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창가나 통로 또는 앞쪽 좌석을 선택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공영방송사인 CCTV가 지난달에 한번 베이징에서 우르무치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을 해봤답니다. 그때 총 176석이나 좌석이 남아 있었는데 앞에서 10개열의 창가, 통로 옆 좌석은 무료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돈을 합니다. 더 냈어야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면 허가받지 않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예. 지적을 하면서 중국 SNS에서 이러면 이코노미 위에 슈퍼 이코노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그 나왔습니다. 얘기였군요. 예. 네, 근데 중국만 이런 건 아니고요. 미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항공사 5곳이 좌석 선택 수수료를 명목으로 최근 6년간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넉넉한 좌석, 통로, 창가 그리고 좌석 위치 선택을 할 때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통부가 13세 미만 자녀와 함께 탑승하려는 부모에게는 이런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2023년 3월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 법안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사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네, 돈을 더 받으려고 하겠지만 그렇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짜증나시고.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애매하네요. 짧게 할까요? 그럴까요? 예. 네, 중국의 그 딩둥닷컴의 창업자인 류창등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춘제 중국설을 앞두고 고향이 장수성의 수첸 씨입니다. 여기 방문해서 60세 이상 노인 1000여 명에게 각각 200만 원의 명절 용돈을 돌린 일이 왜요? 알려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대학에 갈 때요. 굉장히 집이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 분들이 학비에 보태라면서 계란과 함께 500위안 한 10만 원 정도를 주셨었대요. 계란 한 76개를 주셨다고 네. 하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잘 되면 지역사회에 보답해야지라는 걸 사명으로 삼았고 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징동닷컴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춘제 때마다 이런 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예. 9조 8,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써도 되겠네요. 네. 보은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추리의 오버유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선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Believe you were the one to build me up and tear me down like an old abandoned house. What you said when you left just left me cold and out of breath. I fell too far, was in way too deep. Guess I let you get the best of me. Well, I never saw it coming. I should have started running a long, long time ago. And I never thought I'd doubt you. I'm better off without you. More than you know. I'm slowly getting closure. I guess it's really over. I'm finally getting better. And now I'm picking up the pieces. I'm spinning all of these years, putting my heart back together. 'Cause the day I thought I'd never get through, I got over you. You took a hammer to these walls, dragged the memories down the hall, packed your bags and walked away. There was nothing I could say. And when you slammed the front door shut, a lot of others opened up. So did my eyes, so I could see that you never were the best for me. Well, I never saw it coming. I should have started running a long, long time ago.
never saw it coming. I should have started running a long, long time ago. And I never thought I'd doubt you. I'm better off without you. More than you k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진술 거부에 이어 오늘은 조사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신문이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주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로 동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나가 있는 정덕주 통신원을 연결했습니다. 정덕주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만성적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를 바꿔놓겠다며 출범한 밀레이 대통령. 이제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요. 최근 역사상 아르헨티나 경제개혁은 가장 인상적인 케이스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만성적인 경제 위기로 현재까지 9번의 디폴트를 겪었던 아르헨티나의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극찬은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2023년 12월 취임한 극우 자유경제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요.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고요. 18개였던 정부 부처는 9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약 3만 5천여 명의 공무원을 감원했고요. 공공 일자리도 감소시켰습니다. 예. 또 에너지와 교통비에 있었던 보조금도 철회했고요. 이런 밀레이 정권의 경제개혁은 2024년 아르헨티나의 재정을 16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 밀레이 대통령이 대선 경선 과정, 대선 이제 후보 시절에 경제와 정치 모두 개혁하면 하겠다고 상징적으로 이제 전기톱을 들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취임한 지 1년 만에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 아르헨티나의 주가 지수인 메르발은 페소와 달러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페소 주가는 172% 상승했고요.
달러 주가는 123% 상승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증권은 약 300% 가까이 상승했고요. 채권은 달러화로 인해서 100% 상승했으며 국가 위험도는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수치만 봐서는요, 경제가 회복되고 또한 나아지는 걸로 보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밀레이 정권의 급진적 경제 개혁은요, 특히나 서민층을 강타해 빈곤층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네. 서민층의 주 대상이었던 에너지 교통 보조금 철회와 공공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졌고 실직하는 일들도 늘었습니다. 2024년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54%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인구의 반 이상이 빈곤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나아진 듯 보여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상황은 아니겠군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밀레이 정권의 취임 1년이었던 작년 12월 인플레이션은요, 예. 2.7%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117.8%라고 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물가가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 수치는 이전 정부였던 2023년 211.4%에 비해서는요, 거의 절반으로 낮아진 것인데요. 이는 밀레이 정부의 경제 개혁과 경기 둔화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건 조금 다른데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요, 여전히 고인플레이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 영국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지는요, 미국에서 100달러의 에어프라이어는 아르헨티나에서 289달러에 판매되고 25달러의 심플한 자라드레스는 아르헨티나에서 67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799달러의 아이폰 15는 2,800달러에 아르헨티나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즉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보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서요. 미국보다 아르헨티나가 2~3배가 넘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칠레 산티아고에는 국경을 넘어 칠레로 운동화나 의류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러 가는 아르헨티나인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칠레가 아르헨티나보다 제품 가격이 절반이나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밀레이 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환율 시장을 보자면요. 공식 환율, 암달러 환율, 관광객 환율 등 10여 개가 넘는 환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밀레이 대통령은 이런 혼란스러운 암달러 시장을 잡아 정부 공식 환율과 맞춰서 수출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간 늘 암달러와 공식 환율의 차가 커서 시세차를 노리는 투기꾼들이 발생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단일화하고자 했던 밀레이 정부는 취임 후 바로 현지 화폐인 페소를 54%나 평가절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예. 즉 공식 환율과 암달러 환율의 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지 화폐인 페소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현재는 암달러와 공식 환율의 시세는 조금 접혀졌지만요. 여전히 10여 개가 넘는 환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순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영토 확장 야욕을 거침없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싶다는 발언에 이어서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얘기했고요. 파나마 운하마저 욕심을 내고 있죠. 오늘은 트럼프가 왜 이렇게 파나마 운하에 욕심을 내는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거침없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취임 전에도 외교적 마찰을 많이 빚고 있는데 말씀처럼 캐나다를 51번째 주, 그다음에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민감한 영토를 매개로 한 그러니까요. 발언이잖아요. 예. 오늘 드릴 얘기는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파나마 운하 관련된 내용인데 예. 사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유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인데요. 이를 위해서 군대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까지 서슴치를 않고 있으니까 계속 수위를 더 높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화당 소속의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이 이걸 예. 지원하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 재매입법을 내가 국회에 발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뭐길래 혹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트럼프는 뭘 노리고 있는지 등등을 따져보겠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발언하는 데는 다 배경이고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원래 미국 소유였나요? 맞습니다. 근데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123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나라예요. 예. 원래는 남미 최북단에 있는 콜롬비아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900년대 전후가 사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점차 이게 넘어가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동부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예. 백길이 대서양과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오거나 멀리 맞습니다. 돌아야 되는 거죠. 지구를 반바퀴 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나머지 하나는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아르헨티나와 남극 대륙 사이에 있는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서 오는 길인데 예. 근데 드레이크 해협이 지구에서 가장 험하기로 유명한 바닷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엄청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원래 파나마 지역에 먼저 주목을 했던 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요. 맞습니다. 그래서 페르디낭 드 레셉이라고 하는 프랑스 외교관이 예. 이 사람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책임자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세계 지도를 봤더니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아주 좁은 육지예요. 예. 그래서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는데 좁은 곳은 거리가 6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1880년에 콜롬비아 정부에게 파나마 운하 그 수주권을 확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근데 실패를 했어요. 거기는 열대우림 그다음에 늪지대 때문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공사 때문에 무려 2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 1차 공사에서는 포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는 포기를 했는데 예.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성공시킨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처음 했던 게 먼저 뭐였냐면 예. 1903년에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시켜요. 말씀드렸다시피 파나마가 콜롬비아의 한 지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리엔 갭이라고 하는 그 열대우림이 콜롬비아랑 파나마를 막고 있습니다. 예. 이 다리엔 갭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밀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에는 남미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건너는 정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난민들이 그러니까 미국 맞습니다. 들어가려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예. 다리엔 갭이라고 하는 지역이 막고 예. 있어서 예. 여기가 독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막아주니까 그래서 파나마가 일단 첫 번째로 콜롬비아로부터 무혈 독립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파나마를 독립시킨 뒤에 공사에 착수를 해요. 예. 그래서 1914년에 결국에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개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나마 운하 프로젝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프로젝트로 불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들었는데요? 당시의 돈으로 3억 7,500만 달러니까 지금 돈 한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돈. 그래서 100년 우리가- 전인데 150억 달러가 들었어요. 100년 전에는 3억 7,500만 달러. 예. 지금 돈으로 지금 돈으로 150 달러. 환산하니까 15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2조쯤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 운하 주변에 있는 토지 영구 임대료도 미국이 내고 예. 그다음에 연간 임대료도 꼬박꼬박 내고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1999년까지는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까지요. 맞습니다.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러면은요. 맞습니다. 1999년이면. 예. 그런데 네, 지금은 미국 소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 파나마 운하는 운하와 그 외에 있는 파나마 지역으로 엄격하게 분리가 돼 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큰 벽을 세워서 예. 운하지대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랬군요. 정부가 따로 있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법원이나 학교, 경찰 같은 사법 시스템도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미국인이 최상층의 특권을 누리고 예. 이제 나머지 허드렛 일은 이제 파나마인들이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운영이 됐었던 예.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64년에 학교에 파나마 국기를 개양하냐 마냐를 두고 그 주재하고 있던 미국인들과 그다음에 파나마인들이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파나마인 20명 그다음에
미국 군인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과 파나마의 외교가 단절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갈등이 유혈 사태까지 맞습니다. 불러일으켰군요. 근데 문제는 당시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까지 전쟁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내에서 첨예하게 여론이 부딪혔던 거죠. 예. 그래서 당시 공화당의 정치인이었던 레이건 전 대통령. 그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이 그때 당시 그렇죠. 예. 당시에 정치인이었는데 예. 당시에 미국 국민이 파나마 운하의 정당한 소유자다. 우리가 샀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했고 우리가 건설을 했다라는 이런 연설로 여론의 지지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 이런 발언을 했나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화당은 사실 줄곧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소유다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던 거예요. 그랬군요. 예. 하지만 결국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통제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런 방법을 찾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반대 여론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당시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 오마르 토리오스 파나마 지도자랑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두 가지인 건데 첫 번째는 예. 운하는 영구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미국은 이 중립이 유지되도록 조치할 권리가 있다. 예. 만약에 중립이 깨진다라고 하면 미국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1999년 12월 31일에 운하의 소유권은 파나마에게 모두 넘긴다. 그때 이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예. 사실 재밌는 건 1989년에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이분이 당시 반미 성향이 강했던 파나마 독재자를 축출하려고 파나마를 침공을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조약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 운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놔둔 거네요. 그리고 1999년 그렇게 운하의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에서 파나마로 넘어갔던 겁니다. 예. 그때 그렇게 놔뒀던 파나마 운하를 왜 지금 와서 다시 이제 되찾겠다는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든 게 비싼 통학료 때문이에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선박이 돈을 뜯기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예. 뭐 당연하게도 파나마 운하를 건너는 배는 대부분 미국에서 출발을 하거나 미국에 도착하는 배겠죠. 예. 그래서 전체 화물의 4분의 3이 미국 화물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이 중국 정도인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통학료가 비싸진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일단 그렇게 물류비는 되면 높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파나마 운항 통학료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요? 이유는 가뭄 때문이기는 해요. 파나마 운하는 계단식으로 관문을 만들어서 그냥 산을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물을 채워서 배 띄우고 맞습니다. 또 다른 데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띄울 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바닷물로 쓰는 게 아니라 파나마에 있는 가툰 호수라는 곳에서 가져다 써요. 예. 근데 가뭄이다 보니까 호수에 물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는 하루에 36척 정도의 배가 지났는데 36척을 22척만 지날 수 있게 줄이고 그다음에 그 선정량이라고 하죠. 예.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선정량도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통학량을 줄이는데 그랬군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학량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줄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넘어가려는 배는 많겠죠. 원래는 줄을 서서 넘어갔는데 예. 그래서 파나마 운하청이 우리가 그럼 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겠다. 대신에 예약을 하게 되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한 배들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운영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오른 건데 얼마나 올랐냐면 원래 운하를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라고 하는 그 선박이 있습니다. 원래는 통학료가 한 50만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통학 예약 이제 경매를 통해서 통학 예약을 해야 되는데 시작 입찰가가 22만 달러입니다. 예. 절반 정도를 더 내고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비쌌던 낙찰가는 무려 400만 달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 8배 통학료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부터는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다른 배길을 이용하는 배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은 원래 조약대로라면 중립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면 공평해야 되는데 파나마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돈을 뜯어가고 있다. 이게 조약 위반이고 그래서 미국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는 파나마 입장에서는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통학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버는 돈이 줄어들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하를 운영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파나마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건 맞는데 예. 근데 파나마 운하청이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트럼프의 말이 사실 맞기도 합니다. 가뭄이 시작된 게 2023년부터였는데 물동량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수입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023년 파나마 운하의 수입은 50억 달러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15%가 늘었고요. 예. 지난해에도 9월까지긴 하지만 어쨌든 10%가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건 맞다는 가뭄 거거든요. 기회 삼아서 가뭄 돈 기회 더 버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맞습니다. 나온 거군요.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바닷길이 우리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만 하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래도 네.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조약 내용을 어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뭐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겁니까 이거? 그 사실 이게 조약의 문구는 예. 중립, 뉴트럴리티인데 예. 트럼프 당선이 먼저 지적을 했던 거 불공평, 언페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루던 게 바로 중국입니다. 뭐 항상 뭐 여기서 중국이 나오는 하는 얘기는 중국이 뒤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16년에 중국 란차오 그룹이란 그 기업이 예. 대서양 쪽에 있는 파나마 최대 항구 콜론항에 있는 그 마가리타 섬이라고 하는 곳을 99년간 임대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파나마 정부가 맺어요. 예. 그리고 그쪽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크리스토발 항구라는 곳은 운영권이 홍콩에 본사를 둔 CK 허치슨이라고 하는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운하 건너편 태평양 연안에 있는 발보 항구 같은 경우에도 이 CK 허치슨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하의 관문격인 항구가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다 중국 통제 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 최초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파나마 전체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김이 센데 운하의 입김이 더 센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보기에는 이게 조약의 영구 중립 의무를 조항을 위반했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운하의 양쪽 관문이잖아요. 항구가 양쪽이 중국 그렇죠. 그러면 소유인 이제 거죠. 중국 운영 대부분이 미국 화물인데 예. 어떤 배가 지나가고 거의 군함도 지나가는데 예. 이게 미국의 안보에 지량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파나마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뭐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파나마 운하에 있는 중국 군인이 없다. 그리고 사실 항구는 운하 바깥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외국군 병력도 운하에 주둔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중립조항을 어긴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단 1제곱미터도 내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 외교부에서 파나마 운하의 주권을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외신 보도에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파나마와 중국이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볼 수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조약에 운하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건데 예. 뭐 이런 걸 왜 안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원래 조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통 대통령 예.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한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조약을 예. 뭐 어떻게 수정하고 싶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무조건 의회의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미국 공화당에서 파나마 운하 재매입 법안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법의 내용이 파나마 공화국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재획득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한테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의회가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권한을 위임해서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협상의 진행 과정과 잠재적 과제, 예상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한 포괄적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에서 뭐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법안은 사실 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로 파나마 운하 중립조항을 파나마가 운하 중립조항을 위반을 했으니까 조약을 파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 반환하라라고 하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뭐 당연히 파나마는 받지 않을 테긴 하지만 사실 미국이 뭐 당근이든 뭐 채찍이든 뭔가 결정적인 수단을 마련하겠죠. 그렇게 해서 파나마를 압박을 할 테고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 신분으로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거든요. 트럼프의 발언을 잘 보면 파나마 운하 소유권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건 불가능하고 파나마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돈 주고 팔진 않겠죠. 근데 트럼프의 목적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재확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대신에 통학료를 많이 낮춰서 미국인의 부담을 줄이고 더더군다나 미국의 사실 앞마당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서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잘라내려는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의 모든 일거지일투족은 이 사람이 사업가라는 전제하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 뒤에 뭐 돈, 중국 이런 키워드를 꼭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 헤일런의 파나마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